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라도 비상계획을 발동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일 이제 국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향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죠. 자, 현재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정말 긴급 멈춤, 서킷 브레이커 발동을 해야 되는 곳인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의 김인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진 작가님과 우리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확진자가 4,000명 수준, 어제 4,116명, 오늘은 3,938명이고 무엇보다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현재 상황 어떻게 좀 진단하시는지. 먼저 그 현재 확진자 수의 증가, 특히 이제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 때문이 아니라 아하. 요양원,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고령층에서 그 부스터샷 추가 접종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3차 샷을. 네네. 그래서 지난 그 10월 넷째 주부터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그 집단 감염이 굉장히 그 이전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비교해 보면 그 이전에 비해서 한 3배쯤 늘어났는데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를 했다면 접종의 시기를 좀 당길 수 있었을 것이고,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작년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굉장히 많았을 많았죠. 때 예. 요양병원, 요양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좀 근본적인 대책을 그때 시행했더라면 지금보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다수의 위중증 환자가 요양원, 요양병원 집단 감염으로 생기는 일은 좀 막을 수 있었겠죠. 예. 지금 백신은 충분히 있는 상태라고들 얘기를 하던데요. 네. 결국 놓기만 하면 되는 문제였던 건데 정책적 판단 미스로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네, 그 기민하게 우리나라의 감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것이 이제 정책적인 문제일까 아니면 시스템이 뭐가 그래도 한 2년 동안 관리를 잘 해오면서 나름대로 의료계도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고 보건복지와도 보아도 소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좀 동맥 경화가 있는 건가요? 제가 너무 이렇게 뭐 약간 그 전문가적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우리가 이제까지 결과적으로 보면 잘 해오긴 했지만 그 방역 시스템의 구석구석을 뜯어보면 사실 너무 허점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객관적인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방역 정책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을 정부가 계속해서 받아왔고, 뭐 예를 들면 방역 패스를 뭐 노래방이나 목욕탕 같은 곳에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노래방이 뭐 식당이나 술집보다 더 위험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정부가 뚜렷한 근거를 내놓지 못했었잖아요. 네네.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을 발표할 때. 근데 그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방역 지침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일들을 계속해 왔고, 사실 이번에도 그러니까 10월 한 뭐 중순 이후에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집단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동량이 늘어난다. 우리 사회 방역에 긴장감이 해이해져 있다. 다중이용 시설에 감염이 증가한다. 이런 그 약간 고장난 녹음기 같은 그 상황 판단을 계속 해왔거든요. 예. 그게 실기를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약간 현재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데이터와 분석에 근거해서 방역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백신 문제를 지적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원래 우리가 초기에 이제 많이 맞췄던 백신이 얀센하고 그다음에 네. 아스트라제네카인데 네. 이것이 지금 그 떨어진다. 네네네. 방어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얀센은 이제 2번 맞지 않고 한 번만 맞기 때문에
그 면역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낮아진 건 맞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를 그렇게 보는 거는 좀 저는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 발표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문제였다면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74세까지 맞고 75세부터는 파이자 백신을 맞았잖아요. 네. 그러면 74세 이하의 고령층에서는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75세 이상에서는 확진자가 적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인구수 대비로 하면 80대, 70대, 60대가 거의 고르게 확진자가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내놓은 통계를 보면 돌파 감염률도 연령대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거의 연령대별로 80대만 조금 낮지 70대, 60대는 다 90% 초중반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이 추가 접종의 시기를 놓쳐서 그렇다는 비판이 나오자 아스트라제네카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를 낸 거는 약간 그 잘못된 거군요. 집단 감염의 책임을 정부의 정책의 실기가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그럼 이제 하고 다른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면 무엇이든 백신은 맞으랄 때 빨리 맞는 게 제일 좋은 거겠네요. 네, 아직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고 고령층에서 네. 그다음에 겨울에 5차 유행이 다가오는 시기라서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맞는 게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5천 명에서 1만 명까지 늘어나는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지금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83.9%고 서울은 85.5%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서킷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서킷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식당, 카페, 술집을 빨리 문을 닫는다고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집단 감염 환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나 서킷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간다고 했을 때 확진자 수가 정부 입으로도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고 하루 확진자 10,000명이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 직전에 중환자실 병상 수에서 지금 엊그제까지 확보한 정부가의 그 중환자 병상 수는 불과 14개가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의 늘지 않은 거죠. 어허.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에 대해서 를 만드는데 별로 의료 체계 역량을 강화하거나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늘리거나 하는 데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불안하다. 예. 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뒤로도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 이게 대책 없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이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같다. 이런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런 결과가 지금 요양병원 요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때문에 그 문제점을 이미 빨리 드러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85%에서 곧 뭐 100%까지 가는 건 시간 문제고 100% 네. 이제 넘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또 그게 지금 사실 정부가 갖고 있는 뭐 1,100병상이 넘는 중환자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상당수는 허수병상 그러니까 10%에서 한 20%쯤은 허수병상, 그러니까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병상. 병상만 있는. 네, 네. 그러니까 입원 대기 환자가 뭐 700명, 800명이 되는데 입원을 계속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병상 가동률이 뭐 80%라고 하면 20%의 병상은 여유가 있는 거고 그 20%의 병상이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입원 대기 환자가 있으면 빨리 입원할 수 있어야 정상인데 현재 입원 대기 환자가 크게 줄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병상이 상당수가 실제로는 가동 가능한 병상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럼 거죠. 86%가 나오면 실제로는 이미 100%다 가동하고 있는 건데 86이라고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의료기관이 전에는 의료 인력이 없어서 실제로는 가동이 안 되던 병상을 인력을 투입해서 조금씩 늘려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는 20%가 허수 병상이었던 게 지금은 15%, 그다음에 10% 이렇게 조금씩 줄긴 하겠죠. 근데 그 인력이라는 게 뭐 지금 당장 야 너 의대 가 그래가지고 6년 키운 다음에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어디선 어디서 나와야 인력을 되잖아요. 추가로 네, 확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을 당장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예전에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중환자실에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인력을 빨리 그 모집을 해서 중환자실에 배치를 하는 거죠. 또 하나 방법은 그 중환자실에 다 중증 환자나 응급 환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를 들면 관절 수술을 받는 뭐 70대, 80대 노인분이 입원을 하시면 그 고령이시기 때문에 수술은 중환 수술이 아니지만 중환자실에서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입원하시다 퇴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응급 비중증 환자의 입원과 수술을 한 달이나 두 달쯤 미루면 거기서 생기는 병상을 코로나 환자 진료에 쓸 수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전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의 한 15%에서 20%는 비중증 비응급 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을 미루면 또 이제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죠. 진짜 궁금한 건데요. 일본은 지금 뭐 어제도 뉴스를 들어보니까 네. 도쿄에서 100명 안쪽이고 뭐, 네. 뭐 거의 사라졌더라고요. 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죠? 원인이 뭐 뭡니까? 일본의 상황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도 사실 뭐 예. 마땅한 방법이 없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건 일종의 그 감염의 재유행의 주기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가 다른 그러니까 게 다시 아니냐. 올라갈 수도 그럼 있다는 얘기. 예, 기다리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 겨울 안에. 그럼 일각에서는 선거 앞두고 어떤 조사를 그 자체를 아예 그냥 잘 안 해주고 있다. 네, 뭐 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긴 근데 한데. 이제 중증 자체가 네. 왜냐하면 중증 환자가 늘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K 방역이다라는 게 네. 우리는 막 추적하고 막 이러는 건데 네, 네.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자연 그 감염됐다가 자연 치유되는 이런 네. 거 집단 면역이 방치해서 됐다? 집단 면역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맞나요? 저는 제 생각엔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몇 차례 정부가 혈청 역학조사라는 것을 해서 그 우리가 모르는데 감염이 돼서 실제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몇 %쯤 되냐라고 하는 걸 몇 번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뭐 0.3%, 4% 예. 이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본도 아주 최근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자연 면역이 돼서 면역력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본이 확진자 수가 적다면 뭐 전체 인구의 몇십 %가 되는 인구가 적어도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뭐 이제 의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일본에 계시는 분들 얘기로는 사망을 하더라도 코로나인지 여부를 우리나라처럼 철저하게 따지진 않고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걸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하는데 그런 얘기도 좀 맞는 얘기인가요? 그런 요인들이 일부 일본의 확진자 규모를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게 하는 거는 맞을 텐데 예. 지금 현재의 일본의 확진자 숫자가 그것만으로 설명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사실 좀 어떤 의미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이 환절기나 겨울엔 독감이나 폐렴 등으로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이걸 코로나로 묶어서 몇 명이 돌아가신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세고 모든 국민이 알고 있어서 그렇지. 뭐 미국만 해도 이 독감으로 1년에 몇만 명씩 목숨을 잃는 게 되게 다반사라서 네. 지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 지금 매일매일 숫자를 체크하는 데서 주는 공포감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뭐 경증 환자까지 다 카운트를 하고 하는 거는 문제기는 하죠. 그래서 일일 확진자 이런 건 좀 그만해도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예, 좀 그만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4천 돌파 뭐 예, 이런 거 그런 안 해도 왜냐하면 예. 조금 있으면 5천 돌파할 거고 조금 있으면 8천 10,000 명. 돌파하고 10,000명 돌파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 계속 기록을 갱신할 텐데 그 확진자 수가 이전에보다 늘어날 때마다 최고치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 너무 과도하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 공포감이 결국은 우리 사회 전체의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위축되고. 위축시키고 코로나를 에 과도하게 대응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을 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교수님 때문에 말씀 이게 쭉 들어보면 오늘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증으로 갈 위험이 있는 위험군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네.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들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한 면역 그 주사만 좀 철저하게 하면 나머지는 지금 약간의 느슨한 상태로 가서 조금씩 뭐 감염되고 이런 것을 큰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맞는 네,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재택 치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재택 치료를 늘리자라고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의 70%가 재택 치료를 네. 받고 있고 거기 뭐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체 확진자의 뭐 20% 많으면 30% 이상이 입원을 하는데요. 외국은 보통 전체 확진자의 10%, 뭐 적으면 뭐 5% 정도밖에 입원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그 입원을 해야 되는 그 뭐랄까 임계치가 굉장히 우리에 비해서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럼 나머지 분들은 우리 뭐 독감 걸리면 집에서 약 먹고 뭐 증상 보다가 아주 나빠지면 병원에 가고 응급실 가고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일이 찾아서 확진해서 다 입원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현재로서는 과도하니 재택 치료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진짜 치료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너 그 혼자 알아라 이런 겁니까? 의료기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냥 네, 재택 해주시는 모니터링 거죠? 아닌가요? 사실상 그냥 지금 약도 모니터링이죠, 없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뭐 혼자 집에 가서 약 먹고 그냥 잘 지내는 거는 아니고 이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이제 재택 치료하는 환자에 대해서 계속 하루에 한두 번씩 연락하고 상태 어떠십니까 물어보고 뭐 이제 체온 재고 뭐 필요하면 뭐 산소 포화도 같은 것도 재고 이렇게 해서 예. 모니터링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입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환자 상태를 잘 모니터링하기는 어렵지만 예. 경증에서 이제 바로 중증으로 갑자기 변하는 경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한 뭐 대비책 같은 건 있나요? 아까 산소 포화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재나? 딱 산소 한 다음에 피야 너 몇 %니 이럴 수 그 없고.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집게처럼 이렇게 손에 이렇게 물려 놓으면 산소 포화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피의 산소가 몇 %쯤 되는지가 예. 나오는데요. 그걸 이제 그 측정하시는 분이 이제 그 휴대폰 앱 같은데 입력을 하면 그 결과를 이제 의사 간호사가 보고 이분의 상태가 어떤가 뭐 괜찮은지 외래로 모시고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응급실에 빨리 데리고 가야 되는 건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또 거의 시간이 끝나서요. 마지막 네. 질문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정부가 내일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이제 진행 방향을 이제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해야 한다고 교수님께서는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게 다중시설 영업시간 제한, 또 사적 모임 제한, 몇 명에서 뭐 줄여야 되는 뭐 이런 걸 좀 바꿔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과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하는 것은 적절한 효과적인 대책도 아니고 왜냐하면 요양원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최근 중증자 예. 급증자는 네네. 이유는 그러니까 예. 그게 뭐 식당과 카페의 문을 닫게 하거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것과는 사실 아무 연관관계가 없거든요. 예, 논리적으로.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또 지금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애초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 취지에 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확진자 증가를 견뎌낼 수 있는 사회적 역량, 의료 체계의 역량을 키워나간다고 하는데
원래 목표를 둔 것인데 정부가 해야 될 역량은 키우지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도 정부가 무책임하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방역 패스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방역의 책임을 고르게 나눠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조금 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병상과 인력을 어떻게든지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병원이 의사 간호사를 더 많이 고용해서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더라도 잘 치료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유럽은 우리의 수십 배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도 지금 최근에 의료 체계가 붕괴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유럽은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병상이 많거나 인력이 많거나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드니까 평안해지고 네. 뭔가 좀 안심이 좀 되는 것 예, 같은데.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또 방향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